아프면 파스 찾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특히 나이가 들수록 파스를 더 가까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붙였는데 별로 효과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파스도 정확하게 붙이는 부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보통 보면 아픈데 척, 사실은 파스 어디에도 보면 붙이는 위치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냥 아픈데 붙이는 건가 보다 생각하시지만 조금 더 흡수가 잘 되고 효과가 좀 더 좋을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정확한 부위에 붙이신다면 효과를 조금 더 높일 수가 있겠죠. 그럼 효과가 없는 경우는 잘못 붙인 거군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잘못 붙인 걸 수도 있고요. 네. 파스로 되지 않는 통증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잘못 붙이는 가장 흔한 부위 어디라고 볼 수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사실은 무릎입니다. 환자분들을 볼 때 보면 파스를 하나씩 붙여가지고 오시거든요. 붙인 부위를 보고 어디가 아프신지를 아주 잘 유추를 하거나 짐작할 수가 있는데 무릎 앞에 보면 뼈가 있잖아요. 덮개뼈. 여기에 파스를 척 붙여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상당수세요. 근데 파스라고 하는 것은요, 살리실산이라든지 소염, 진통을 하는 성분이 발라져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즉 약효가 발라져 있기 때문에 흡수가 되면서 증상 완화를 시키는 거거든요. 뼈 위에다가 이렇게 척 붙여 놓으시면 흡수가 덜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왜 똑같이 아프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면 무릎 쪽은 그야말로 뼈 위에 살이 살짝 덮인 쪽이잖아요. 효과가 그다지 좋지 않을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다. 아, 그런 부분을 또 생각을 못했네요. 무릎 말고 다른 쪽은 또 어떤 데가 있을까요? 어깨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보면 이 뼈 위에 붙인다든지 손목 뼈가 많고 살이 별로 없는 부위, 근육이 별로 없는 부위 이런 데 붙여서 오시는 경우들이 사실은 원인이 아닌 부분들이 많아요. 손목 통증이나 어깨 통증이 야간에 잠을 못 자고 관절면 자체가 아니고 관절 뒷면이나 옆면에 있는 근육에서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느껴지기는 그냥 관절면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 문제의 원인이 되는 곳 그리고 파스가 조금 더 흡수가 잘 되는 곳 찾아서 붙이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손목이 아프다 그러면 요 파스를 그냥 요 위에 요렇게 붙여놓으면 효과가 있겠지 싶어서 요렇게 하거든요. 제대로 붙인 겁니까? 파스 한 장 날리신 겁니다. 아, 날린 거예요? 아, 이렇게 붙이면 안 돼요? 붙이기도 편하고 뭔가 티도 나고. 그런데 사실은 여기 이제 손목이 아프긴 한데 이거는 결과물일 뿐이에요. 이 손목이 아프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팔뚝 근육에 있기 때문에 여기보다는 위쪽에 있는 팔뚝 근육들에다가 파스를 붙여주시고 파스 붙인 위쪽을 이렇게 눌러보시면 압통이 상당하실 거예요. 주물주물 여기만 주무르지 마시고 윗부분을 주물주물 해주시면 여기 통증이 훨씬 더 쉽게 제어가 됩니다. 여기가 원인이니까요. 그러면 지금 여기다 붙인 건 효과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까? 효과가 좀 적은 편이죠. 아, 적다. 네. 그러면 통증 부위별로 여기다 파스를 붙이는 게 맞다. 그 위치를 좀 정확히 알려주세요. 특히 허리 같은 경우는요, 척추가 이렇게 있으면 센터에 뼈 위에다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오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붙여놓으면 흡수가 상대적으로 좀 덜 되기도 하고요. 통증을 유발하는 대다수의 문제는 양 옆에 붙어있는 기립근입니다. 그래서 그 기립근 자체가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붙이는 것보다는 옆에 있는 기립근의 양쪽으로 붙이는 것이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그럼 파스 2개 붙여야겠네요? 2개 붙이셔야죠. 그리고 엉덩이 같은 경우도 보면 가운데 청골이라고 단단한 뼈가 있거든요. 엉덩이가 어디가 아픈지 잘 모르시면 대부분 센터에다 딱 붙여가지고 오세요. 그런데 사실은 이 센터보다는 이 양 옆에 있는 이상근이라든지 대둔근이라든지 근육이 있는 부위에 붙이셔야 파스에 있는 성분들이 훨씬 더 잘 흡수가 되고 여기에 붙여야 원인도 찾고 흡수도 더 잘 되고 이런 이중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도 관절면에다가 그냥 이렇게 붙이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삼각근이라든지 삼각근이라고 하는 것은 어깨에 보면 그 옆에 통통한 근육이 있어요. 삼각근이라든지 혹은 삼각근 옆에 보면 소원근이라고 해서 겨드랑이 밑에 요렇게 근육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데에서 주로 근육 사이에 있는 신경이 눌려서 어깨 자체에 통증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관절면 자체에 붙이시는 것보다는 소원근, 뒷면에 있는 근육이죠. 그리고 이 삼각근, 그리고 이 위쪽에 있는 승모 이런 데다 붙이시는 게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또 다른 부위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엘보 같은 경우도요, 팔꿈치 위에 아프기는 여기가 아프거든요. 이 위에 딱 붙여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여기는 잘 붙어 있기도 어려운 부위예요. 그래서 이런 관절면보다는 엘보 밑에 있는 이 손을 젖히는 근육들 여기서 죄다 문제를 일으켜요. 팔꿈치 근처이지만 손을 젖히는 이 근육, 삼두 끝쪽 팔을 젖힐 때 이 볼록 튀어나온 이 근육이거든요. 팔 근육. 이 끝에 이렇게 붙여주시면 관절면 자체에 붙이시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통증을 제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도 무릎 덮개뼈가 있잖아요. 뼈 위에 이렇게 붙이지 마시고요. 덮개뼈 위에 있는 통통한 근육들 그리고 무릎 양 옆에 이 살 붙이시게 되면 효과적으로 제어하실 수가 있고요. 발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관절면 자체보다는 정강이에서 근육들이 전부 다 발목의 통증을 유발을 할 수 있는 용의자들이에요. 발목 면 자체에 붙여놓으시는 것보다 살짝 위에 발을 젖히는 근육들이 있거든요. 이 근육들에다가 붙이시는 게 효과적이고요. 아플 때 꺼내보는 통증백과 서적에 보면 자세하게 통증의 원인들을 설명을 해놨으니까 궁금하시면 참고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제가 말씀 듣다 보니까 공통점이 뼈를 직접적으로 피해라 붙일 때, 그리고 이왕 붙일 거면 파스 아끼지 말아라. 요것도 공통적으로 느껴지는데요. 아니면 좀 잘라서 붙여도 되죠. 잘라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발바닥에 파스 붙이는 분들이 그렇게 많으시던데 효과 있는 겁니까? 파스에 발라져 있는 살리실사는 뭐냐면 아스피린의 원재료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발라져 있는 약효가 흡수가 되면서 이제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발바닥이 오장육부가 모이는 부분이기도 하고 혈액순환의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파스의 효능으로 보면 사실은 전신 통증을 제어하기에 적합한 부위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바닥 파스를 붙이고 효과가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실제로 발바닥 근육에 문제가 있는 족저 근막염이라든지 통증이 있을 때 이분들은 파스를 발바닥에 붙이면 도움이 되실 수도 있죠. 다만 이제 이 발바닥 파스 붙이실 때도요,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신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파스를요 발바닥에 붙여놓으면 미끄러워요. 그렇죠. 예. 미끄럽죠. 예. 두터운 파스 같은 경우는 걸을 때 좀 주의하셔야 되고 하루 종일 밟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안 떨어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피부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발바닥 파스는 조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차라리 발바닥에 파스를 붙일 거면 자기 직전에 붙이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아니면 젖신이나 양말을 신으신다든지 하면 조금 커버가 될 수는 있죠. 발바닥 파스 붙일 때 여기만은 피해라 뭐 그런 부분도 있나요? 아니면 아래쪽도 있고 위쪽도 있는데 어느 쪽이 더 효과가 있는 겁니까? 족저 근막염이나 이런 통증이 있으시다면 발바닥 전체에 통통한 부분, 다리 온폭 들어간 족궁이라고 부르죠. 그 근처에 붙이시거나 혹은 발바닥 근막염 같은 경우는 종아리하고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있거든요. 종아리에도 붙여주시는 것이 효과적이고요. 금기사항은 없습니다만 이거를 마찬가지로 뒤꿈치에다 붙여놓으면 효과가 좀 적겠죠. 그렇겠네요. 자, 그러면 파스도 가보면 약국에서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거든요. 뭐 냉파스도 있고 온파스도 있고 뿌리는 것도 있고 뭐 자석 파스도 있고 그런데 각 파스별로 이게 어떤 상황에 도움이 되는 겁니까? 냉파스는 시원한 효과가 있잖아요. 예. 대부분 급성 통증에 조금 더 잘 맞습니다. 사실 파스라고 하는 게 세 가지 효과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시원하게 해서 아픈 통증 대신에 시원한 통증으로 얘가 덜 느끼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혈관을 수축한다든지 해서 초기의 염증을 좀 잡아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마지막은 뭐냐면 살리실산 같은 게 붙어 있어서 실제로 염증이나 그 부분이 흡수가 되면서 소염 진통 효과를 나타내는 이 파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온파스는 따뜻한 느낌을 줘서 역시 통증을 다른 감각으로 대체를 하는 거고요. 다만 이제 이 부분은 혈류순환을 좀 돕기 때문에 만성적으로 오래 아팠던 분이라면 냉파스보다는 온파스를 이용해서 그 통증 부위 자체에 혈액순환을 좀 늘리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혹은 이제 자석 파스를 자기장을 통해서 혈류순환을 좀 도와서 치료를 하는 이 효과 네 종류가 있거든요. 약국에 가면 내가 뭘 사야 되나 고민스러우실 수 있어요. 파스 종류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자, 기준이 이겁니다. 첫 번째, 통증이 생긴 지 한 48시간 이내다. 얼마 안 됐다. 그러면 냉파스가 더 적합합니다. 그리고 내가 오랜 기간 가지고 있던 통증이다 라고 하면 온파스가 조금 더 적합합니다. 그리고 통증이 좀 다른 때보다 많이 심하고 염증에 문제들이 있다, 치료 효과가 있는 살리실산이 있는 파스를 쓰시는 게 좋고요. 크기나 이런 부위에 따라서도 좀 다른데요. 보면 동전 파스 같은 거 많이 쓰시잖아요. 넓은 부위가 아프다, 동전 파스보다는 넓은 파스가 훨씬 효과적이고요. 손가락이라든지 이런 좁은 부위들이 아프다 이러면 동전 파스를 이용해서 좁은 부위들을 커버를 할 수 있고요. 뿌리는 파스가 있습니다. 맞아요. 피부에 트러블을 많이 겪으시거나 접히는 부위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 붙이기도 어려울 뿐더러 오래 붙이고 있으면 트러블 겪으시거든요. 뻘겋게 발적이 있다든지 붙이는 것보다는 이 뿌리는 걸로 이용을 하시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근데 큰 파스하고 비교했을 때 동전 파스는 크기가 작잖아요. 그러면 이게 과연 그만큼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크기와 효과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커버하는 범위의 차이이지 그 역시도 어디에 얼마나 적합하게 붙였느냐에 따라서 효과는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면 그런 기사를 제가 봤는데 파스를 한번 잘못 붙였다가 시커먼 화상 자국이 생겼다. 이게 위험하다는 얘기입니까? 모든 경우에 그렇지는 않지만요. 네.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그 대표적인 게 사실은 전기장판 같은 거나 핫팩이랑 같이 사용을 하실 때 약간의 위험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파스를 붙여놓으면 이 느낌이 내 살의 느낌이 아니잖아요. 시원하기도 하고 민감하게 느껴지는 그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위에 온도가 올라가도 잘 못 느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화상을 입으실 수 있고요. 또 약의 흡수도 사실은 더 빨라지기 때문에 다른 트러블들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죠. 그래서 전기장판 혹은 핫팩과 함께 사용하는 것은 좀 주의해야 되고요. 파스를 너무 오래 붙여 놓으시면 피부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활성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어떤 분들은 3, 4시간, 대여섯 시간만 붙여놔도 트러블이 있으신 분들이 있지만 한 24시간까지는 대부분 다 문제가 없으시거든요. 그 이상의 시간이 되시면 이 트러블을 겪으실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24시간 정도 붙이시는 것이 가장 적합하고요. 뗄 때도 피부가 약한 분들은 쭉 떼고 나면 피부가 까진다든지 이런 문제들을 겪으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각도를 완전히 이렇게 그냥
떼는 게 아니고 눕힌 상태에서 천천히 뗀다든지 혹은 피부를 좀 누르고 뗀다든지 좀 주의를 하시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을 조금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정 부착 시간은 아무리 길어도 24시간을 넘기면 안 된다. 그 정도가 가장 적합합니다. 일단 돈 주고 사서 붙였으니까 아깝다고 오래 붙이고 있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건 피해야겠네요. 혹시 또 다른 주의사항이 있습니까? 여기에 발라져 있는 소염 진통 효과가 있기 때문에요. 더해서 소염 진통제를 드시게 되면 중복이에요. 그래서 용량 초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파스를 너무 많이 붙인 상태에서 소염 진통제를 복용한다. 이거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몸에 붙였기 때문에 또 섭취하는 건 이게 적정량을 넘어갈 수 있다. 맞습니다. 약국이나 의사 선생님들 통해서 여쭤보셔야 돼요. 다른 주의사항은 없습니까? 오래 붙여놓으면 또 잘 안 떨어지는 경우들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미온수, 따뜻한 물로요. 적셔서 떼시면 피부를 손상시키지 않고 뗄 수가 있고요. 다른 주의사항이라기보다는 잘 안 붙는 분들이 있으세요. 나 좀 붙여놓고 싶은데 얼마 안 있어가지고 뚝 떨어져서 속상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기름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파스를 오래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부위를 닦는다든지 비누로 씻어서 유막을 좀 제거한 다음에 붙이시면 효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무조건 붙이지 말고 표면 상태를 한번 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자, 그럼 우리가 안구가 건조하다 그러면 당연히 그럼 눈물이 부족하다는 얘기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과연 어떤 이유로 발생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전에는 이 안구건조증이라는 것 자체가 노인성 질환이었습니다. 그래서 눈물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눈물 약을 넣는 것을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안구건조증이라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눈물의 양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또 질이 나쁠 수도 있고 눈꺼풀이랑도 관련이 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속눈썹 밑에 이렇게 들고 보면은 안에 동글동글한 게 보이는데 그거를 우리가 기름샘, 마이봄샘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구건조증의 원인은요, 너무 다양해요. 사실 안구건조증 자체가 병입니다. 결국 눈이 뻑뻑하다, 건조하다 이런 증상이 생기는 원인은 워낙에 다양하기 때문에 원인에 맞는 치료를 해야지 단순히 인공눈물 넣는다는 것은 치료가 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정의가 보통 모든 병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안구건조증이 정의가 아직까지 확립이 안 됐어요. 나라마다 달라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안구건조증은 이거는 염증성 질환이야. 그러니까 염증 치료를 해야 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염증이 아니고 눈 표면에 눈물층이 있는데 이게 불안정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야. 이렇게 약이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걸 둘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구건조증이라는 거는 염증성 질환이자 눈 표면의 눈물층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생기니까 우리는 경우에 따라서 이런 안약을 사용을 하자 해서 상당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원래 안구 건조증이 없다가 근시교정 수술을 받은 다음에 갑자기 생겼다는 사람도 있던데요? 맞아요. 우리가 이제 흔히 근시교정 수술이면은 뭐 라식, 라섹, 스마일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까만 동자는 모양이 게 평평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수술을 하기 때문에 이제 절개를 하게 됩니다. 절개를 하게 되면은 각막에 감각신경이 있는데 이게 잘리는 경우도 있고요. 재생이 되더라도 완전히 되지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나 이제까지 안구건조증 별로 느끼지 못했는데 갑자기 이제 눈이 뻑뻑하고 힘들어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지만 만약에 수술 전에 이미 안구건조증이 심한 경우라든지 아니면 불편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좀 오래 걸리거나 회복이 안 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안구 건조증 있는 분들이 눈에 찜질하면 도움이 된다는 말씀 많이 하시던데 네, 맞아요.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안구건조증이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만약에 안구건조증의 원인이 속눈썹 밑에 있는 기름샘에서 기름 분비가 시원찮은 경우에는 온찜질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찜질이 온찜질도 있고 냉찜질도 있잖아요. 맞아요. 온찜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거는 온찜질을 해야 됩니다. 보통 찜질 그러면 되게 헷갈려 하세요.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조금 곤란합니다만 우리가 이제 급성질환이라고 생각하면은요, 냉찜질을 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알레르기성 결막염이다. 그거는 온찜질 하게 되면 더 나빠져요. 그리고 쌍꺼풀 수술 했는데 이제 눈이 부었어요. 그럴 경우에는 냉찜질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만성적으로 염증이 있는 경우는 다래끼가 있는 경우도 있고 눈꺼풀 염증이 있는 경우도 있고 따뜻한 찜질, 온찜질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근데 찜질도 사실 이거 몇 분 해야 되는지 몇 도로 해야 되는지 사람마다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 온찜질이라고 하는 거는요, 일단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찜질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따뜻하죠? 그러면은 이제 근육이 이완되기 때문에 눈 피로도가 좋아지고요. 또 혈액순환이 또 잘 돼요. 그 속눈썹 밑에 있는 기름샘이 넓어지기 때문에 나쁜 기름이 빠져나가고요. 그리고 기름이 따뜻하기 때문에 녹게 되거든요. 녹으면은 눈 표면에 있는 눈물층이 안정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찜질 그러면은요, 간단하게 생각하셔가지고 목욕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때를 민다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따뜻한 물에 좀 불려야죠.
굴리는 과정을 온찜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중요한데요. 온도가 일반적으로 뭐 40에서 45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 어떻게 그걸 매일 측정을 해요? 그거 제가 다 측정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온수를 세게 틀었을 때 몇 도냐면 50도예요. 그러면 40에서 45도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 뜨거워가 아니라 기분 좋아. 요 정도가 40에서 45도입니다. 만약에 온도를 지나치게 높게 하게 되면은요 화상을 입어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 눈꺼풀에? 네, 그래서 뻘개가지고, 이거 어머니 왜 이렇게 눈이 뻘개졌어? 그러면은, 찜질하다가 이렇게 됐잖아! 뭐 이렇게 말이 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온도가 낮더라도 저온 화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온도가 낮은 상태에서 오랫동안 이 찜질을 할 경우에는 저온 화상이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찜질하는 방법은 정말 다양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가 편한 걸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복잡하거나 그러면은 안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제가 찜질하는 여러 가지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가장 간편한 방법은요. 수건을 이용하면 돼요. 수건 아무 때나 있잖아요. 그 수건을 뜨뜻한 물에 담궈가지고 짠 다음에 눈 위에 올려놓으면은 아주 간편하게 찜질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1분이 안 가요. 맞아, 너무 빨리 식어요. 네, 1분 지나면은 이제 식었기 때문에 만약에 찜질을 갖다가 수건 갖고 하세요. 그거는 자기가 안 해본 거예요. 1분 지나면 이거 새로 계속 갈아야 되거든요. 또 그것도 또 번거로워요. 또 어떤 분들은 전자레인지에 되면 오래 가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가 전자레인지의 주의사항 보면은요 수건을 데우지 마세요라는 게 있어요. 이게 잘못하게 되면 화상의 위험도 있을 뿐 아니라 화재의 위험이 있어요. 불나겠네요. 네, 그럼요. 그래서 수건 찜질은 글쎄요, 이렇게 급할 경우는 하시면 도움이 되겠지만 저는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있지는 않고요. 시중에서 보게 되면은 이런 젤 형태로 나오는 것도 있어요. 이 젤 형태 같은 경우에는 온찜질도 가능하고 냉찜질도 가능하기 때문에 좀 유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실제로 이제 판매하고 있는 이제 찜질 안대거든요. 이 안에는 다양한 곡물, 보리도 될 수 있고 팥도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취향에 따라서 바뀌는데요. 제가 제일 추천해드리고 있는 방법은 요거 제가 오늘 방송을 위해서 어저께 만들어 가지고 왔어요. 양말인가요? 양말입니다. 순면 100% 양말을 팥을 넣었어요. 이 팥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요. 팥 자체가 수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전자레인지에 30초에서 40초 정도 데우면은 얼추 45도에서 50도가 나옵니다. 다른 곡물 같은 경우에는 그냥 건조한 찜질이 되는데 팥 같은 경우에는 물기가 있는 찜질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본인이 만들면은 애착이 가잖아요. 그러면 또 열심히 하게 됐고요. 근데 이제 하나 주의하실 거는 뭐냐면은 이거 한 번 쓰고 버릴 거 아니거든요. 오래 쓸 거기 때문에 오염될 수 있잖아요. 소독된 꺼즈를 눈 위에 하나 올리시고 이렇게 올리고 눈을 감고 한 5분 정도 찜질을 하시게 되면은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주의하실 거는 팥을 데우잖아요. 이거 버려요. 그래서 2달에 한 번씩은 꼭 바꾸셔야 됩니다. 야, 이거 양말 속에 팥 집어넣으시는 건 정말 아이디어인데요. 하나 드릴까요? 옷이랑 매칭이 이게 너무 이렇게 딱 어울리긴 하는, 욕심이 그래 나긴 나는데. 선물해 드릴게요. 여유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요, 이렇게 일회용도 많이 나와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거 조심하셔야 될 거는요, 조금 온도가 낮은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뭐 이 안에 냄새가 좋은 허브 향이나 이것저것을 하게 되는데, 온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낮은 온도일 경우에는 별로 효과가 없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거를 하고 주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은 저온 화상에 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찜질을 할 때는 10분을 안 넘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렇게 온열 안대가 이 눈 건강에 좋아라는 게 여러 매체에서 소개되다 보니까 경쟁이 상당히 심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마사지 기능을 가진 자동 온열 타이머가 가진 기기들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이거 어떠냐 그러는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은 마사지 기능이 제가 다 해봤거든요. 어떤 거는 너무 세요. 그러니까 이게 눌러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어떤 거는 뭐 마사지 기능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눈을 누르는 거는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눈 누르게 되면 이게 안압이 올라갈 수도 있고요. 누른다는 것 자체가 외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적절한 어느 정도의 압력이 눈 건강에 좋냐라는 것은 아직까지 연구가 충분히 되질 않았어요. 뭐 온열 기기는 시간도 조절도 가능하고 온도도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편한데 마사지 기능은
때는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구를 누르는 일은 가급적 없겠고. 없으면 좋겠어요. 그 제가 하는 루틴 중에 하나가 밤에 온찜질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건 아주 좋으세요. 하고 나면 정말 기분이 좋아요.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기름샘에서 나쁜 기름이 빠져나올 수도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하고 난 다음에 제가 꼭 인공 눈물을 한 방울 넣거든요. 네네. 이거 맞는 겁니까? 그거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눈썹 밑에 있는 기름샘 분비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온찜질만 하셔도 도움이 되세요. 네. 근데 기름샘에서 이 분비물이 너무 탁하거나 아니면 눈곱이 끼거나 그러면 닦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욕탕에서 때를 불리는 과정도 있지만 때를 밀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때를 미는 과정이 이제 세정입니다.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셔가지고 내 눈에 세정이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세정하시면은 기름 분비가 원활하기 때문에요. 안구 건조증이 아주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세정 티슈도 따로 있더라고요. 세정 티슈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베이비 샴푸를 사용을 했어요. 베이비 샴푸는 눈에 들어가도 따갑지가 않거든요. 베이비 샴푸가 이제 펌핑을 해가지고 이렇게 막 돌게 되면 이제 거품이 나와요. 그 거품을 이용을 해가지고 소독된 꺼즈나 아니면은 이제 면봉에 묻혀가지고 혹은 우리가 약국에 가시면은 세정제가 따로 팔거든요. 세정제도 이용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닦으시는데요. 요 세정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모르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시간에 세정을 할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정제는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적당하게 사용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면봉을 사용하지 않고 이 꺼즈를 갖다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촉촉하게 묻혀가지고요. 좀 아끼지 마시고 좀 충분히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촉촉하게 한 다음에요. 거울을 보시고 먼저 아래 눈꺼풀을 이렇게 당기세요. 그리고 약간 눈을 위로 본 상태에서요. 거울을 보고 이 속눈썹 밑에 기름샘 동글동글한 거를 이렇게 약간 누르면서 닦으면 됩니다. 그리고 면봉을 사용하셔도 괜찮거든요. 만약에 위에 눈꺼풀을 닦을 때는요, 이거를 이렇게 당기세요. 그래서 약간 밑에를 본 상태에서 이 손가락으로 위에 눈꺼풀을 조금 누르는 상태에서 속눈썹 밑에를 이렇게 닦게 됩니다. 문제는요, 이거 어려워요. 어렵고 네. 조금 약간 무서운 느낌도 있고. 그래가지고 잘못하면 각막이랑 까만 동자를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게 익숙하기 전까지는 간편한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꺼주로 이제 촉촉하게 이제 묻혔습니다. 묻힌 다음에 눈을 갖다가 감은 상태에서 느낌상 속눈썹 뿌리를 닦아주는 느낌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게 되면은요 조금 아까 보여드린 세정 방법이랑 거의 비슷한 효과를 가지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에 하셔가지고 좀 익숙해지시면은 본인이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기름샘 배출을 위하기 때문에 기름샘이 이렇게 수직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여러 식으로 누르면은 또 도움이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좀 복잡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도 안구를 자극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냥 편안하게 단발성이 아니라 계속 하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쉬운 방법으로 눈꺼풀 세정 오늘부터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분만 투자하세요. 저도 사실 예전에 면봉을 이렇게 닦아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무서워서 못 하겠던데. 이게 어려워요. 면봉으로 닦는 거. 실제로 이게 눈꺼풀을 닦다가 찔러가지고 응급실 오시는 경우도 계세요. 그러면 눈 건강을 위해서 했다가 결국 상처를 입으니까 이거는 뭐가 돼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시청자 여러분도 아주 안전한 방법으로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공 눈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인공 눈물을 뜯어서 일회용일 경우에 한 번 넣고 버리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그것도 꽤 비싸거든요. 비싸죠. 버리게 안 되던데요. 만약에 그랬다가 눈에 문제가 생기면은요 더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공 눈물을 한번 보시면은요 인공 눈물 종류가요 이렇게 방부제가 들어가 있는 건데요 이렇게 병으로 된 게 있고 그리고 방부제가 들어가 있지 않은 이런 일회용 제품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하루에 4회 이하로 쓴다고 그러면은 이 방부제가 아주 독하지는 않기 때문에 사용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4회 이상이면은요 방부제가 각막염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회용을 하셔야 되는데 또 주의하실 거는 일회용 아니야 그러면 인공 눈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에요. 요즘에는 각종 안약들이 다 일회용이 있습니다. 그거 제가 딱 준비를 해봤는데 비슷하죠.
아니 뭐가 이렇게 많아요? 이거는요 염증약이고요, 이거는 녹내장약이고요, 이거는 항생제고요. 이게 눈물약 아닙니다. 그냥 봐서 모르겠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 이렇게 인공 눈물을 넣고 있어요라고 얘기해서 한번 보여주세요라고 얘기하는데 엉뚱한 약을 넣고 계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평소에 쓰고 있는 약들은 약 이름 어렵잖아요. 맞아요. 다 어떻게 기억해요? 사진을 찍으시든지 아니면 써가지고요. 이제 병원에 가셨을 때 나 이런 걸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일회용 안약을 넣는 방법은요. 캡이 있잖아요. 네네. 캡을 이렇게 이제 따서 이제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이 안에 미세 플라스틱이 좀 있대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캡을 갖다가 뽑으실 때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딱 뜯은 다음에 한 방울을 버리시면은 어느 정도 미세 플라스틱이 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약을 한 방울만 넣으시는 거예요. 10방울 넣나 한 방울 넣나 한 번에 흡수되는 양은 똑같습니다. 많이 넣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많이 넣으시면은요 결국은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한 방울을 넣으면은 문제는 아깝잖아요. 아깝죠. 그래서 저희가 원칙은 이건 무조건 버리세요라고 얘기를 하고요. 과거에는 이게 되게 컸어요, 일회용이. 이거는 하루에 다 쓰지를 못할 정도로 큰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회사마다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었거든요. 그렇지만 이 캡을 갖다가 다시 씌워가지고 사용하는 거는 저희는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정 안 되실 경우 한 12시간 안에서는 사용하시고 반드시 버리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 번 나눴었는데 반성해야겠습니다.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저는 눈 감은 상태에서도 캡을 잘 닫거든요. 진짜요? 하도 많이 넣다 보니까 그래서 나만의 재주다 생각했는데 이게 자랑할 게 아니네요. 이게 오염이 돼가지고 눈에 결막염이 생기는 경우도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아하, 잘못 살았네요. 하여튼 한 번 쓰고 좀 아깝더라도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또 요즘에 인공 눈물도 겔 타입으로 좀 맞아요. 나오는 것도 있던데 그거는 효과에서 어떤 차이가 있나요? 보통 인공 눈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눈을 깜빡깜빡하면은 이제 금방 빠져나가가지고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인공 눈물 연고가 있는데 이게 찌덕찌덕해요. 이 점도가 조금 있거든요. 눈 안에 오래 머물게 돼요. 그리고 이게 눈물층 역할을 하기 때문에 눈물의 이 증발을 또 막아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나 눈이 빠질 것 같이 아프고 뻑뻑해가지고 죽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밤에 주무시기 전에 이 연고를 갖다가 조금 넣고 주무시면은 아침에 좀 상쾌하게 일어날 수가 있고요. 단지 조심하셔야 될 거는 이 인공 눈물 연고 같은 경우에도 종류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점도가 다 다릅니다. 지금 제가 준비해온 거는 점도가 상당히 좀 낮은 걸 준비를 했는데 어떤 경우에는 좀 점도가 센 경우가 안구건조증 치료에는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은 시야 흐림 현상이 오래 갑니다. 그래서 낮에 만약에 썼을 경우 작업하는데 문제가 생기실 수 있고요. 만약에 운전을 해야 된다. 안 되겠네요. 그럴 경우 큰일 나죠. 그래서 처음에 사용할 때는 밤에만 사용하시고 이 정도면은 내가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시면은 조금씩 사용을 늘리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증상이 좀 심한 경우에는 눈물 생성약이 요즘에 있던데 그걸 처방받아 넣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눈물 생성약이 처음에 생겼을 때요. 안과에서는 안구건조증 정복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게 또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왜요? 왜냐면은 인공 눈물 달리 이 눈물 생성하는 약물은 하루에 한 2번을 넣으시는 건데 한 3개월 정도 꾸준히 넣었을 때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중간에 안 넣으면은 도라미타불이에요. 그리고 이게 지금 눈물 생성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서 나온 건데 미국 자체가 안구건조증의 개념이 염증. 그래서 눈물 생성하는 거는 일종의 염증 치료제거든요. 안구건조증이 있는 사람도 눈물이 스스로 만들어지니까 정복을 됐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대보다는 조금 미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눈물 생성을 하는 안약은 현재 진행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루테인 먹으면 도움될 거다 이런 말씀도 하는데 그것도 맞는 말입니까? 이게요, 우리나라에서 루테인이 눈의 영양제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루테인은요, 자기 나름대로 역할이 있어요. 카메라와 우리 눈의 구조는 똑같거든요. 카메라의 필름에 해당하는 부위를 망막이라고 얘기하는데 망막에서 중심 시력을 담당하는 것을 우리가 황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황반 기능에 도움이 되는 것이 이제 루테인으로 알려졌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영양제래, 안구건조증에도 도움이 되겠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선전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거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지금 알려진 거는 초기 황반 변성을 예방을 하거나 진행을 억제하는 데는 큰 도움이
없다. 단지 진행된 황반 변성에서는 더 악화시키는 것을 조금 도와주는 것에 역할이 있다. 요 정도만 알려졌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해도 어떤 분들은 먹으니까 나는 눈이 너무 좋아.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뭐 그런 분들은 뭐 드시라고 얘기를 하고요. 저희 가족한테는 저는 줘본 적이 없어요. 야,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대치에 좀 못 미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요즘엔 또 루테인에다 붙여가지고 루테인 지아잔틴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던데요. 그래서 저는 처음 알았어요. 그게 안과 의사도 모르는 지아잔틴에다가 퍼센티지가 뭐 중요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고함량 이렇게. 예, 네. 그래서 저는 그거 보고 와 이런 게 있구나라고 처음 알았습니다. 아, 그런 건가요? 저도 열심히 먹고 있는데 진짜요? 갑자기 의욕이 뚝 떨어지는데요? 드시지 마세요. 아, 그 남은 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안구 건조증을 좀 완화할 수 있는 생활 습관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보통 안구건조증은요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정말 안 좋은 힘든 병 중에 하나예요. 예. 안구건조증만큼 환경의 영향을 받는 질환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안구건조증 그러면은 약만 드립다 넣으세요. 환경 개선을 거의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습도가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집이 너무 건조해요. 근데 계속 안약만 놓고 있어. 그건 아니죠. 습도를 한 40 내지 60%를 유지를 시키셔야 됩니다. 가습기를 사용하든지 아니면 집에 빨랫감 놔둬도 상관없고요. 그 두 번째 환기시키셔야 돼요. 물론 황사가 없을 때 얘기지만 아침 저녁으로 5분에서 10분 정도 하루에 2차례 환기시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구건조증을 특별히 느끼는 거는 근거리 작업, 집중할 때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편안한 상태로 멍 때리고 있을 때는요 1분에 한 10번 내지 14번 정도 눈을 깜빡거립니다. 근데 이제 가까운 곳을 볼 때는 정면보다 약간 밑을 보잖아요. 이 상태에서는 상당히 깜빡거리지 않고 잘 버텨요. 5회 이하로 줄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안구건조증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중간에 눈을 깜빡거리는 거를 충분히 좀 하셔야 되고 눈물약을 조금 넣으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우리나라 분들이 이제 안경 끼시는 것도 많이 싫어하세요. 근데 특히 요새는 황사나 미세먼지, 알레르기 계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보호안경 끼는 게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은 직접 눈에 닿지 않기 때문에 이게 보호를 해주거든요. 근데 까만 동자 표면에는 우리가 눈물층이 있는데 찬바람이 불면은 표면에 있는 눈물이 말라버리기 때문에 증발이 돼요. 가뜩이나 눈물이 없는데 이게 바람 때문에 증발이 되니까 안구건조증이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이제 보안경 끼시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으세요. 그리고 안구 건조니까 몸도 좀 건조하면 더 악화될 것 같은데 물 자주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될까요? 물 많이 마시는 거 도움 되세요. 아, 그래요? 네. 근데 하나 조심하실 거는요. 어떤 분들은 왜 1리터 물을 갖다가 벌컥 마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거 잘못하면 안 하고 올라가요. 적당히 먹어야겠네요. 물은 조금 나눠서 적당히 마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 수면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볼 텐데 원장님은 우선 어떻게 주무세요? 저는 반듯하게 누워 자는 편이긴 한데요. 저도 이제 요통이 가끔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리 밑에 베개를 괴고 쿠션을 양쪽에 끼고 이렇게 좀 자는 편입니다. 지금 요 짧은 부분에 아마 오늘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힌트들이 다 숨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저 그동안 많은 환자들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야, 이분은 정말 특이하게 주무신다. 그런 자세가 어떤 자세가 있던가요? 보통 이제 가장 특이한 자세라고 하면 엎드려 주무시는 자세가 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엎드려서 주무시는 분들 자체가 많지가 않으시고 저희 한의원에서 치료를 할 때 보통은 엎드려서 치료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허리 아프시고 목 아프시고 이러니까. 근데 이 엎드려 있는 자세가 해보면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보면은 엎드려서만 잠이 와요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가장 특이한 자세이기도 하고 이제 오늘 말씀드리겠지만 몸에 해를 가장 많이 끼칠 수 있는 자세이기도 해요. 근데 부득이하게 엎드려서 주무시는 분들은 가슴에 뭔가 닿지 않으면 불안하다든지 혹은 코를 너무 많이 곤다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엎드려서 자는 게 가장 편하기 때문에 습관이 되신 분들 종종 있습니다. 그 습관이 됐더라도 어쨌든 건강에는 매우 좋지 않은 자세다. 엎드려 자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자세가 뭐가 중요하냐, 잠만 잘 자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수면 자세가 왜 우리 몸에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왜냐면요 수면 자세가 잘못되면요 사실은 깊은 수면에 들 수 없을 뿐더러 수면을 취하는 시간 동안은 우리 근육이 한 자세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몸의 근육이라고 하는 것은 한동안 한 자세를 하고 있게 되면 그 자세에 맞춰서 근육이 고정이 돼 버려요. 그래서 보면 저희 병원에도 이런 분들 많이 오세요. 목을 딱 쥐고 자고 일어났더니 목이 안 돌아가요. 자고 일어났더니 허리가 안 움직여져요. 혹은 자고 일어나면 아침마다 허리가 아파가지고 쩔쩔매요. 이렇게 해서 주무시고 나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발현이 되는 경우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 이유가 사실은 이 수면 자세에 있기도 하고 자는 동안은 몸을 뒤척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고정된 자세로 수면을 취하기 때문에 근육이 그 고정된 자세에 맞춰서 오그라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올바른 수면 자세가 아니게 되면 그 부위별로 예. 통증을 만들 수도 있고 혹은 또 역으로 생각하면 예. 자세를 제대로 취하게 되면 자는 동안 힐링을 또 시킬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제대로 자야 나중에 통증 치료에 드는 비용을 아낄 수 있고 병원 안 갈 수 있다 이런 거네요. 그럼요. 제대로 자는 게 돈 버는 거네요. 돈 버는 정도가 아니고요. 예. 보통 이제 병원에 갈 때 비용만 생각하시잖아요. 네. 근데 사실 깊이 자는 거에 대한 경제적 비용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깊이 못 자서 아프면 병원 비용 들죠. 병원 비용뿐만이 아니고 업무에 대한 집중력이나 그렇죠. 예. 이런 부분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저변에 있는 경제적 비용들이 훨씬 더 크다고 볼 수 있죠. 공감이 되는 게 저도 잠을 제대로 못 자면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아요. 그건 아마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그런 효과가 있겠네요. 그럼요. 잠만 잘 자도 돈 버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 수면 자세만 잘 취해도 디스크 증상이 완화되거나 완치될 수도 있다. 뭐 이거 진짜입니까? 완치까지는 너무 간 것 같고요. 예. 완화에는 분명히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수면이라고 하는 게요. 네. 제가 환자분들한테 설명드릴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F1 경주에서 피트인이라고 하나요? 피트인 이거 달리다가 들어가는 거, 네. 멈추는 거예요. PT. 예. 수면이라고 하는 건 피트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잘 달리려면 중간중간에 이 연료도 채우고 그렇죠. 그리고 타이어도 갈고 맞아요. 이런 정비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일상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수면이에요. 그래서 그 자는 동안 사실은 우리 몸이 어떻게 보면 피트인처럼 소모품을 갈고 고장난 부분들을 고치는 역할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디스크나 이런 게 있으신 분들은 사실은 잘못된 자세를 취하고 주무시게 되면 예. 피트인 안 취하고 계속 달리는 거예요. 악화되죠.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적절한 자세를 취하면 그 부분이 힐링의 시간이 되는데 내가 적절한 자세를 취하지 못하면 아침에 일어나면 더 아픈 거예요. 밤새도록 PT인에 한 번도 못 들어갔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적절한 자세를 취해서 허리에 걸리는 압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줄여서 디스크가 스스로 힐링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것. 그래서 디스크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게 그런 이유 때문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각 통증별로, 각 부위별로 이제 어떻게 하는 게 통증을 줄일 수 있는 건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어깨 통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무시다가 어깨 아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네. 아픈 쪽 어깨 밑에 작은 베개를 하나 괴시는 게 좋습니다. 베개는 조금 높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수건을 2번 정도 접으셔서 예. 보면은 밤에 여기 어깨에 쑤시고 잠 깨신다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맞아요. 그게 어깨 자체에 뒷면에서 오는 애과신경이라고 하는 신경이 눌리는 거기 때문에 뒤를 약간 괴주면 훨씬 편안하게 잠드실 수가 있어요. 그럼 허리 통증에는 어떻게 할까요? 요통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예. 다리를 좀 세우시고요. 예. 무릎 밑에다가 베개라든지 혹은 이불을 조금 말아서 괴주시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그럼 고관절 쪽은요? 고관절에 불편감이 있으신 분들은요. 네. 이것도 비슷한데 무릎 밑에 베개를 괴임으로써 고관절의 불편감도 같이 해소가 됩니다. 엉덩이하고 이에 허리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네, 그 무릎 아래 베개가 이게 상당히 쓸모가 있네요. 그럼요. 무릎 쪽은 그러면 역시 그것도 아래 베개가 해결책일까요? 네, 맞습니다. 아.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쓴 아플 때 꺼내보는 통증백과라는 책에서 수면하고 나서 아침에 할 수 있는 스트레칭이라든지 예. 혹은 부위별 통증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혹시 자세한 부분들이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네.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그 엎드려 자는 거 말씀하셨는데, 야, 이건 정말 몸을 망치는 최악의 수면 자세다. 어떤 게 있습니까? 1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엎드려 자는 거고요. 예. 이렇게 자면 우리가 숨 쉬려고 그러면 엎드린 상태에서는 숨을 쉴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목을 억지로 끝까지 꺾고 자게 돼요. 그래서 이 경추에 상당한 압력이 가해집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게 옆으로 누워 자게 되면서 볼이 한쪽으로 눌려서 턱관절 장애라든지 혹은 한쪽으로만 팔자주름 지신 분들이 있어요. 예. 그게 뭐냐면 안면 비대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사실은 유발을 할 수 있고 이건 이제 단점이 조금 더 명확하게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엎드려 자는 게 가장 안 좋고, 그럼 또 어떤 자세가 있습니까? 옆으로 누워서 주무시는 자세가 있는데요. 예. 단점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날개뼈 안쪽이 아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사실 이런 분들 중에 상당수가 옆으로 누워서 주무시는 분들이에요. 아, 그러면 이게 그쪽이 눌려서 아픈 건가요? 네. 그리고 어깨 문제, 손저림 이런 부분들을 옆으로 누워서 자면서 유발을 할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옆으로 눕게 되면요. 머리가 필연적으로 옆으로 이렇게 기울어지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 목 옆에 있는 이 근육들이나 목뼈 근처를 통해서 이 신경들이 어깨나 등판으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신경이 지배하는 등판이라든지 어깨에 근육들을 오그라뜨린다든지 혹은 통증을 만들어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가 눌리면 뭐랑 비슷한 거냐면 무로스가 제대로 쭉 가면 문제가 없는데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옆으로 누워서 잘 때.
그리고 이제 베개를 벤다고 하더라도 자다 보면 또 베개에서 목이 빠져나가서 옆으로 꺾이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죠. 그런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이 단점 이외에 사실은 장점도 있긴 있습니다. 네. 심지어는 동의보감에서는요, 인간의 가장 이상적인 수면 자세를 치과의라고 해놨어요. 측이면 이렇게 옆쪽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리고 심지어는 반듯하게 누워 자는 것은 경계해야 되는 대상이라고 표현을 해놨거든요. 아, 동의보감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 일관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치과의로 누워 잘 때 장점이라고 하면 역류성 식도염을 좀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가 목 중간에서 이 식도가 내려가잖아요. 예. 그리고 위는 왼쪽에 위치해요. 맞아요. 예. 식도로 올라가는 입구가 약간 센터 근처에 위치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왼쪽에 위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왼쪽으로 누워서 주무시게 되면 이 입구가 예. 위로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무시면서 역류성 식도염 고생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듯하게 눕는 것보다는 옆으로 누워서 주무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죠. 단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수가 꺾이는 근골격계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심장이 부담이 돼요. 왼쪽에 심장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눌리고 혈액이 많이 가면서 우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부종이나 이런 부분들을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심장이 좀 두근두근 하신다든지 심장에 부담감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 오른쪽으로 누워서 주무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죠. 오른쪽으로 누워서 자면 심장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역류성 식도염이 있다면 그건 또 안 좋은 거 아닙니까? 네, 다 가질 수는 없는 겁니다. 다 가질 수는 없네 정말로. 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보면 만세 자세로 주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사실은 팔을 내리고 주무시면 숨이 막혀서 그런 거예요. 그 다 이유가 있는데 흉추가 유독 더 굴곡이 돼 있는 분들은 사실은 팔을 내리고 주무시면 답답하기도 하고 코도 더 많이 골고 불편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주무실 때 보면 예. 팔을 올리면 숨쉬기가 좀 편하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결국은 숄더가 라운드 되고 등이 앞으로 굽고 이런 분들은 이렇게 자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보통 팔을 위로 올려서 예. 주무시게 되고 사실 이런 분들을 보완을 하려면 낮에 이 흉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스트레칭 해주시면 그 부분들을 조금 보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칭을 좀 하면 잘 때 팔이 내려올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팔을 올리고 자는 건 전혀 권장할 만한 자세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팔을 올리고 주무시는 게 숨쉬기는 좀 편하실 수 있지만 네. 자고 일어나면 손저린다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왜냐하면 목이나 겨드랑이 밑으로 신경이 내려가가지고 팔 쪽으로 가는데 예. 이런 부분들이 팔을 뻗고 자는 자세에서 압박이 될 소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편치 않기 때문에 팔을 예. 위로 든다든지 하는 자세가 권장할 만한 자세는 아닙니다. 근데 참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바른 자세로 자야지하고 생각을 해도 내가 자는 동안 몸이 움직이고 뒤척거리고 하는 건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엄마가 아기들을 데리고 올 때가 있어요. 뭐 여기저기 아프거나 뭐 일자 목이거나 데리고 올 때 하는 얘기가 얘는 항상 앉아있을 때 삐딱해요. 그리고 잘 때도 얘는 그냥 자는 법이 없어요. 다리를 한쪽에 올리고 팔을 올리고 옆으로 비틀어져서 잔다. 그러니 몸이 틀어질 수밖에 없지.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얘기인데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낮에 앉아 있을 때는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몸을 반듯하게 하지 않으면 사실 지낼 수가 없어요. 내가 골반이 약간 비틀어져 있더라도 이렇게 걸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반대쪽 근육에 힘을 바짝 써서 이 중력의 힘을 이겨내면서 몸을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서 있는 자세, 앉아 있는 자세에서는 틀어진 상태를 정확하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누워서 자는 자세에서는 이 중력의 힘이 없기 때문에 누워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편해 라고 하면 내 척추가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노멀 포지션일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잘 때의 자세들이 척추의 본연의 자세이기 때문에 의지와 상관없이 몸을 움직이거나 몸을 틀고 잘 수밖에 없는 것이고 완벽하게 교정이 되진 않아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을 해준다면 교정 자체를 도와줄 수 있겠죠. 그럼 바꿔 말하면 잘 때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어느 정도 알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특히나 척추 건강 상태나 골반의 건강 상태는 자는 자세를 보면 중력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예.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쪽 방향으로 몸을 틀어서 계속 자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겁니까? 한쪽 방향으로 몸을 틀어서 주무시게 되면 네. 그 틀어진 방향에 맞춰서 근육들이 단축이 되거나 고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오랜 기간 옆으로 누워서 주무시게 되면 통증을 유발을 할 수가 있죠. 대표적인 게 이제 어깨 통증하고 날개뼈, 목의 통증이고요. 또 이제 옆으로 누워 자게 되면 아무래도 위쪽 다리가 아래쪽 다리에 비해서 아래로 내려오게 되잖아요. 그 무게가 상당하기 때문에 골반이 또 틀어지는 이 문제들을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이 뭐냐면 이 무릎과 무릎 사이에는 반드시 바디필로우나 쿠션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물론 뭐 옆으로 누워 주무시는 분 중에 다리를 쪽 펴고 주무시는 분은 없지만 다리를 좀 앞으로 굽혀가지고 골반이 틀어질 수 있는 힘을 좀 줄여주는 게 좋고요. 예. 그리고 옆으로 누워 주무실 때 베개는 반듯하게 누워 주무시는 것보다는 좀 높게 베셔야 돼요. 이게 목하고 어깨 깊이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좀 보완해 주시는 것이 이후에 생길 수 있는 근육의 단축이나 몸의 틀어짐을 방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 요즘 부부들이 그 각방을 쓰는 경우도 많은데 같이 자는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등을 대고 자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부부가 자는 자세가 거의 뭐 남편 오른쪽, 아내는 뭐 왼쪽 이렇게 거의 고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결국은 건강에 안 좋은 거네요. 네, 결국은 이제 근골격계 건강엔 안 좋을 수 있고요. 예. 근데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산 역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예. 오히려 또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건강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각방을 쓰는 게 아니죠. 예? 이렇게 주무시지 마시고요. 예. 이렇게 주무셔 보세요. 서로 마주보고 아니요, 서로 안고. 안고 아니 결혼하신 분이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그게 됩니까?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저는 난리는 안 돼요 그러면 저리 가라고. 오늘부터라도 한번 수면 건강을 위해서라도 예. 방향을 바꿔서 서로 안고 주무시는 건 어떠실지 한번 아. 추천 한번 해드려 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아까 옆으로 누워 잘 때 베개 중요성 참 강조해 주셨는데 이 베개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신경을 써야 되는 겁니까? 베개가 너무 높거나 너무 낮은 거 그리고 베개 재질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네. 목이 아파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환자분들이 공통적으로 다들 집에 베개가 3개 이상 있어요. 한 개 베고 있다는 분은 저는 못 봤어요 아직까지는. 대부분 제일 먼저 베개를 바꾸시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그게 이제 정답이 있진 않지만 본인한테 맞는 보편적인 어떤 기준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남자 같은 경우는 베개 높이가 보통 한 4에서 5cm 정도 되면 됩니다. 여성 같은 경우는 한 3에서 4cm 정도 돼요. 그리고 베개를 세로로 베서 흉추까지 이게 베어지게 되면 흉추가 올라가면서 목에 부담 더 많이 가세요. 그래서 베개는 목 깊이까지 딱 베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경추를 이렇게 살짝 들어줘서 네. 경추의 전만 자체를 좀 살려줄 수 있는 베개 높이와 형태가 적당하고요. 그리고 메모리폼 베개도 장단점이 있는데요. 사실은 일정 정도 그 목의 형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형태에 맞춰서 이제 경추 전만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장점은 있어요. 하지만 단점은 뭐냐면 열입니다. 열 방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예. 자면서 땀 많이 흘리시거나 열 많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은 힘들어하세요. 그리고 사실은 너무 내가 목이 완전히 일자인 경우에는요, 오히려 나는 이렇게 안 생겼는데 거기 틀에다가 억지로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메모리폼 베개나 하드한 베개를 베고 나서 더 불편하시다고 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여러 개를 베보셔야 돼요. 사실은 매장에서 여러 개를 베보시고 예. 본인한테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찾아서 맞춰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요즘에 저 꽃 구경할 때 나무에 핀 꽃을 보면서 야 이쁘다 하는데 꽃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하늘에 지렁이가 날아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아요, 예. 이럴 때는 참 되게 답답함이 느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이거 무슨 증상인가요? 제가 모형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눈이라고 하는 거는 카메라와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카메라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눈 안에 이렇게 빈 공간이 있는 게 아니라 젤리 같은 게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젤리 같은 경우에 40세 전후에는 이제 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근시가 심한 경우에는 10대 애들도 녹아요. 이걸 초자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녹은 부위랑 녹지 않는 부위가 엉겨가지고 우리가 맑은 하늘을 쳐다본다거나 아니면 흰 벽을 쳐다봤을 때 벌레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순간 이래요. 그래서 이게 날파리가 왔다 갔다 한다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고 짜잘한 먼지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비문증 혹은 날파리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일종의 노화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문제는 비문증이 있어가지고 안과에 내원하시는 환자분 중에 10 내지 15%가 망막 이상이 발견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주황색으로 보이는 것이 우리가 망막이라고 하는데요. 이 왼쪽 위에 보시면은 색깔 좀 다르죠? 가운데 동그라미가 보이는데 이게 구멍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한 2주 전부터 이렇게 뭐가 떠다니는 느낌이 심해가지고 이제 병원에 오셨는데 보시니까는 망막에 구멍이 생겨가지고 이분 같은 경우는 초자체가 많이 녹아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럼 녹아있는 초자체가 구멍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망막이 떨어지는 망막 방리가 생길 수가 있고요. 망막 방리라고 하는 거는 실명거리가 될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이 구멍 주변에 레이저 치료를 해가지고요. 더 이상 구멍이 번지지 않게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 없이 지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비문증 그러면은 그거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갑자기 비문증이 처음 생겼을 때는 안과에 가시고요. 그리고 평소에 내가 이 정도 비문증이 있어 라는 것을 아시고 계시면은 내가 평소보다 너무 많이 생긴다 라고 하시면은
우리가 피곤할 때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 이틀 지켜보세요. 하루 이틀 지켜보는데 마찬가지다. 그럼 빨리 병원에 가셔가지고 내가 비문증이 심해졌어요 라고 병원에 가면은 알아서 검사를 해줍니다. 그래서 망막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저 뭐 누런 눈곱이 자주 끼거나 뭐 하얀 실 같은 게 뭐 늘어지는 그럴 때는 왜 그런 겁니까? 우리가 눈곱도 다 똑같은 눈곱이 아니고요. 종류가 워낙에 다양합니다. 이 눈곱이 낀다는 거는 안과에서 흔한 질환이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결막염, 눈곱이 누런 눈곱이 끼죠. 알레르기성 결막염. 이거는 코 같은 찐덕찐덕한 눈물이 낍니다.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 갑자기 한쪽 눈에 여기에 눈곱이 낀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거는 눈물이 빠져나가는 길이 막혀가지고 염증이 생겼을 때도 눈곱이 낍니다. 그리고 심한 안구건조증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필라멘트 각막염이라고 얘기하는데 눈 표면에 이런 실 같은 게 껴요. 그렇게 되면 이물감이 엄청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눈곱이 낀다는 것을 이제 단순하게 생각하실 건 아닌 것 같고요. 왜 눈곱이 꼈는지 정확하게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눈곱 하나만 봐도 눈의 상태를 어떻게 보면 바로 알 볼 수가 수도 있죠. 있겠네요. 그렇죠. 네. 우리가 보통 시력 검사할 때 양쪽 눈이 1.0 나온다. 그러면 아, 내 눈은 건강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 수치만 가지고 눈의 건강을 알 수 있습니까? 제가 먼저 하나 질문 드려볼게요. 눈이 나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일단은 잘 안 보인다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참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시력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나은 시력. 이거는 맨눈 갖고 시력을 재는 거고요. 교정 시력. 이거는 자기 눈에 맞는 도수의 안경을 꼈을 때 보는 시력입니다. 안과에서 시력 검사를 할 때는요. 시력 자체가 내가 이렇게 볼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근데 시력이라고 하는 거는 환경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그래서 보통 안과에서 검사할 때는 아주 하얀 바탕에 새까만 글씨를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그렇게 안 보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1.0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실생활에서는 안 보이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가 중요한 거는 나은 시력이 안 나오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교정 시력이 잘 나오게 되면은 그거는 눈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건 단지 뭐 근시, 난시, 원시 이거를 우리가 굴절 이상이라고 얘기하는데 단순히 내가 굴절 이상이 있는 거고 문제는 뭐냐면은 교정 시력이 나오지 않는 경우 그것이 눈이 나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약간 침침한데 나는 일상생활 하는데 뭐 안경 안 껴도 별 문제 없어 라고 얘기하면은 이분은 이제 안경을 안 끼고 다니겠죠. 그럼 겉보기에는 눈이 좋은가 보다. 근데 실제는 안 그러고요. 또 어떤 분들은 필요에 따라서 안경을 썼다 벗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로 안경을 꼈다고 해가지고 눈이 나쁘다라는 것은 이제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환자분들 중에서는 내가 눈이 너무 나빠가지고 우리 애들이 눈이 나쁜 것 같아서 막 속상하다고 우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니 근데 그분도 안경 끼면 1.0 나오는데요. 그러면 눈이 나쁜 건 아니죠. 그 우리가 시력이라고 하는 거는요.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명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 환자분들 중에 실제로 1.0을 보시는데 선명도가 얼마나 잘 보이는지에 대한 검사를 해가지고요. 준비를 해왔어요. 한번 사진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시면은 이게 어떠세요? 이 어느 쪽 눈이 좋아 보이세요? 뭐 당연히 왼쪽 아닙니까? 네, 왼쪽 선명도 좋고 네. 오른쪽은 뿌옇죠. 근데 사실은 이게 놀랍게도요. 왼쪽은 녹내장 말기 환자입니다. 오른쪽은 백내장 환자입니다. 우리가 녹내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주변 시야가 점점 좁아지는 건데 이 중심 시야는 끝까지 남아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세요. 근데 백내장 같은 경우는 카메라로 얘기하면 렌즈가 뿌옇게 보이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 희미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두 분 다 안과적으로는 이제 질병이 있는 환자분인데 왼쪽 봤을 때 저렇게 선명하게 1.05 보면 눈이 건강한 거야 라는 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는 뭐 시력 잘 나와 1.0 나와 괜찮아 라고 얘기하시는데 절대로 자신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좀 흐릿한 초점을 조금 또렷하게 만들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요즘에 이제 많은 매체에서 이게 운동을 하면은 시력이 1.0이 나옵니다. 내지는 영양소를 먹으면은 이게 좋아집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미 나빠진 시력을 좋게 하는 운동이나 영양소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많은 얘기가 나오냐면은 우리가 시력 측정은 단지 보이는 능력뿐만 아니라 그 주변 환경을 개선을 하게 되면은 좀 잘 보이게 느끼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안구건조증이 심하게 되면은요, 시력의 변동폭이 되게 높아요. 근데 이제 상태가 좋을 때는 잘 보이다가 안구건조증이 심할 경우에는 잘 안 보이게 되거든요. 그런 환자한테 안구건조증 조절을 해드리면은 시력이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운동이나 그런 것들이 건조증을 조금 좋게 하셔가지고 잘 보이게 만드는 거지, 눈 건강을 확
끌어올리는 방법은 아니세요. 어떤 영상에 보니까 어르신께서 시력 향상을 위해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네. 눈 사우나라고 하나요? 이게 뜨거운 증기 쏘는 거. 네네네네. 그거 해서 좀 효과를 보셨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는 건가요? 그 눈사우나가 바로 찜질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 눈사우나는 뭐냐면은요, 우리가 이제 컵을 갖다가 2개 올려놓고요, 뜨거운 물을 이제 반 정도 한 다음에 눈을 뜨고 이렇게 올려놓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증기 때문에 눈이 좀 되게 촉촉해져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찜질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단지 이거 하시다가 잘못해가지고 종이컵 떨어뜨리면은 화상 입으시니까 조심하시고요. 안구 건조증이 좀 나아지기 때문에 좀 더 잘 보였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그렇죠. 그 저도 예전에 이렇게 봤다가 이렇게 당겨서 보고 이걸 뭐 몇 초씩 하라 그래서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약간 눈이 부드러워진 것 같은 느낌이 있던데요. 그 제가 이렇게 미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운동을 썩 좋아하지는 않는데 333 운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2마리 토끼를 잡는 거예요. 안구 건조증 좋게 하고 그다음에 눈의 피로도를 좋게 하는 방법인데 제가 이게 또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거 눈 모형이거든요. 제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깜빡깜빡 하잖아요. 이거를 완전히 감지 않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성격 급하신 분들이 특히 그러시고요. 그러면은 자동차 와이퍼가 처음부터까지 가야지 창문이 닦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중간에 감기 전에 눈을 떠버리면은 안 감긴 상태에서는 까만 동자 표면에 눈물증이 되게 불안정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해드린 방법은요. 몸을 이완을 시키세요. 그 다음에 눈을 천천히 감으세요. 그리고 하나, 둘, 셋. 눈을 너무 세게 감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어느 정도 감았을 때 눈을 완전히 감고 있는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눈을 천천히 뜨시고 먼 산을 쳐다보세요. 그래서 근육을 이완시킵니다. 하나, 둘, 셋. 다시 눈을 감으시고요. 눈 완전히 감기는 거 느끼십니까? 그리고 먼 산을 쳐다보세요. 근육이 이완되는 거 느끼십니까? 이거를 한 번 하실 때 30번, 3회, 아침, 점심, 저녁 하시게 되면은요. 그래서 333 법칙이거든요. 이거 꽤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거 대신에 한번 해보세요. 예. 그러니까 눈을 얼마나 제대로 감아주느냐가 중요한 거네요. 그럼요. 그러면 시력이 예전보다 떨어졌다 이런 느낌이 확 올 때가 있잖아요. 눈에 관한 건 이게 유전적 요인이 큰가요? 아니면 후천적인 게 큰가요? 노안은요, 누구나 옵니다. 그 노안 그러면은 왠지 늙었다는 생각 때문에 슬프잖아요. 30살 늙었어요? 아니죠. 우리 몸에서 제일 노화가 빨리 일어나는 것이 바로 눈입니다. 그래서 눈의 노화는 30대에 일어나요. 노안이라는 증상이 생기는 게 40대 초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과 의사인 저도 돋보기 없이는 가까이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안과 의사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노안이라는 것을 너무 병이라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초등학생이 중학생이 됐는데 나 어떻게 늙었어? 큰일 났어. 생각 안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노안도 그냥 잘 받아들이고 그러면은 노안이 생겼으니까 내가 가까운 거 볼 때 내 눈에 맞는 돋보기를 껴야지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돋보기 같은 경우는요, 대충 끼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근시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멀리는 이제 안경을 껴서 봐야 되겠지만 가까이 볼 때는 안경 벗으면 다 보이니까 나는 노안이 안 왔어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노안 검사는요, 멀리 보는 시력을 완전히 교정한 상태에서 내가 가까이를 얼마나 보는지 추가적인 돋보기 도수를 정하거든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자기 눈에 맞는 돋보기를 쓰셔야 되고요. 돋보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작업 거리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생전 책을 안 보는 사람인데 책에 맞춰가지고 돋보기를 처방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네요. 그렇긴데 어떤 분들은 상당히 센 돋보기를 끼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보통 아버지 책 많이 보세요? 책 안 보는데 그래요. 근데 이거 돋보기 왜 이렇게 맞췄어? 그냥 맞춰주던데. 근데 이거는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생김새가 얼굴이 다 다르잖아요. 자기 눈에 맞는 안경, 돋보기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전적인 질환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습관이랑 관련된 질환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녹내장, 이게 유전성을 띠는 녹내장이 있고요. 우리가 까만 동자를 각막이라고 얘기하는데 각막 이영양증이라는 병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유전을 뜻하고요. 그리고 망막에 문제가 생기는 망막 색소 상피 세포증이라는 좀 말이 긴데요. 이런 병들도 유전이 되고요. 이거는 아무리 생활 습관을 잘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병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환을 부모님이 가지고 계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안과에 가셔가지고 조기 진단을 해서 진행이 되는 거를 최대한 늦출 수 있는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젊은 층에서 블루라이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차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그것도 눈 건강에 꽤 영향이 있습니까? 블루라이트라고 하는 거는 한 380에서 500 나노메타 정도에 해당하는 이제 가시광선인데요. 이게 에너지가 되게 세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눈으로 얘기하면은 각막이나 수정체에 흡수가 되지 않고 바로 망막으로 가기 때문에 망막 손상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눈 피로나 눈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주로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 컴퓨터 모니터, 그리고 조명 등에서도 이제 블루라이트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블루라이트 차단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모니터에서 블루라이트 차단하는 제품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블루라이트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준비를 해왔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블루라이트를 유발하는 불빛입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변색 렌즈라고 돼가지고요. 블루라이트를 받으면은 색깔이 변해요. 변하죠. 그러네요. 예. 이게 그러면은 이 블루라이트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일반 자외선 차단 렌즈고요. 또 이거는 이제 블루라이트 차단 렌즈예요.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은 일반 자외선 차단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통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눈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제 블루라이트 차단 렌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안 들어가요. 차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예, 뒤쪽으로 비치지가 않네요. 예.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블루라이트가 나오느냐 나와요. 차단되느냐 돼요. 문제는 뭐냐면은 얼마만한 양의 블루라이트에 노출되어야지 내 눈에 문제가 생기느냐 아직 몰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블루라이트가 무조건 나쁘냐? 우리가 태양이 뜨면은 아침에 일어나고 해가 지면은 이제 밤에 자는 거를 우리가 생체 리듬이라고 얘기하는데 생체 리듬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블루라이트입니다. 그러니까 블루라이트를 지나치게 차단을 해버리면은 문제가 우울증도 생길 수가 있고요. 다른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블루라이트에 대한 거는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아직 100% 정립된 건 없군요. 없어요. 예. 우리 휴대폰을 쓸 때 눈에 도움이 되라고 다크 모드로 쓰는 분도 맞아요, 있고 맞아요. 또 요즘 뭐 트루톤이라고 또 있던데 그건 얼마나 도움되나요? 우리가 보통 일반 핸드폰,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하얀 바탕에 까만색 글씨잖아요. 그러면 잘 보이긴 하는데 그 하얀 바탕 때문에 이제 눈이 많이 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크 모드라고 얘기하는 거는 검은 바탕에 글씨가 하얀색으로 나오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은 어둡잖아요. 잘 안 보이잖아요. 가동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절을 많이 하게 돼요. 결국 눈의 피로도가 더 심해지세요. 다크 모드 쓴다고 내 눈을 위하고 있구나 이런 그렇지는 생각은 않습니다. 오히려 눈의 피로도가 더 심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안경을 쓰는 분들 중에 눈에 맞지 않는 안경을 쓰는 분들은 그게 시력에 더 안 좋은 거죠. 어쨌든. 그게 나이에 따라서 좀 달라요. 그러니까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10세 이하에서는요, 안과에서 시력 검사를 해가지고 자기 눈에 맞는 안경을 꼈을 때 1.0이 안 나온다 라고 얘기하면은 꾸준히 안경을 껴줘야 돼요. 왜냐면은 우리가 근육도 써야 발달하잖아요. 눈도 초점을 딱 맞춰가지고 봐야지 눈이 발달하는데 눈에 맞지 않는 안경을 낀다거나 아니면 안경을 끼지 않게 되면은 눈이 발달을 안 해가지고 결국 약시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진짜 엄마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우리 애들 안경을 끼니까 눈이 더 나빠졌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안경을 껴서 눈이 나빠진 게 아니라 안경을 제대로 끼지 않기 때문에 눈이 나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성인은 또 얘기가 달라요. 자기 눈에 맞지 않는 도수의 안경을 낀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단지 눈이 피곤하겠죠. 보통 우리가 왜 어두운 데서 책 보면 눈 나빠지고 TV 가까이서 보면 뭐 해주고 막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도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별로 상관이 없다고. 근데 그 연구 결과가 또 나중에 뒤집힐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안과에서 영양제 중 유일하게 의사들이 인정하는 영양제가 있어요. 오메가3? 오메가3. 오메가3가 안구건조증에는 효과가 있다. 5년 전에. 저 열심히 먹고 있어요. 5년 전에. 5년 전부턴 그게 아니다라고도 밝혀졌어요. 아니에요? 네, 상관이 없다. 집에 있는 거 어떡하지? 아니 그러면 먹으면 그냥 심리적인 위안일 뿐인가요? 어떤 분들은 약간 플라시보 효과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저는 그래요. 모든 병이라는 게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마음이 아닐까요? 그래서 마음이 만약에 편안해져가지고 이게 정신적으로 안정이 된다고 하면은 본인이 뭐 좋으신다면 드시면 되고요. 근데 오메가3 같은 경우는 안과적인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만 뭐 심장 쪽에서는 이제 오메가3가 도움이 된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가지고요.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다른 과랑 달리 안과는요, 뭐 약물을 먹든 뭐 하든 음식물을 먹든 먹어서 온몸에 한 바퀴 돌아가지고 눈으로 가는 양은 극히 미약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먹는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거나 그러는 것보다 안약을 한번 넣는 걸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약의 농도라고 얘기하는 거는 상당히 높아요. 절대로 안약 별거 아니지가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사실 요즘 사람들이 하루 종일 휴대폰 보고 화면 보고 이렇게 살잖아요. 눈을 혹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대처법이 있을까요? 좀 도움이 되는 눈에?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요, 40세 이상에서는 1년에 한 번은 안과에서 검진을 받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40세를 강조를 하는 거는요. 노안이 오는 시기가 이제 40세 전후거든요. 근데 안과에서 실명을 일으킬 수 있는 안과 질환,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같은 경우가 요때 같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환자분이 나는 나이가 있으니까 노안이겠지 라고 생각을 하셨다가 그런 실명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은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은 꼭 안과 검진을 받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선글라스 문제는 야외에 나가셨을 때 어르신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이거 선글라스 껴야 되지 않니? 이거는 자외선 차단이 되는 거 아니니?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일반 안경도 자외선 차단 됩니다. 선글라스랑 똑같이 돼요. 근데 이제 선글라스의 효과는 뭐냐면은 빛 반사를 좀 억제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눈이 조금 편안해질 수는 있죠.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는 거는 우리가 안경은 도수가 바뀌면은 바꾸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는요, 이 안경 표면에 보면은 우리가 코팅 처리라고 돼가지고 자외선 차단도 하고 눈부심도 억제하는 거를 우리 코팅 처리를 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안경을 끼지 않고 집에 고이 모셔놓는다고 하더라도 1년 정도 지나면 이 코팅이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도수가 변하지 않더라도 일반 안경 1년 반에 한 번씩은 바꾸셔야 돼요. 선글라스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똑같기 때문에. 근데 선글라스 알을 바꿔야지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으세요. 선글라스도 이제 반드시 1년 반, 2년에 한 번씩은 바꾸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눈에 좋다 그래서 집에서 당근하고 블루베리하고 많이 먹고 결명자 차도 이렇게 마시거든요. 그렇죠. 도움 됩니까? 이게 무슨 블루베리도 그렇고 결명자차도 그렇고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항산화 성분 때문에 눈 건강에는 좋습니다. 이론적으로. 그런데 그게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냐? 그거는 아무도 모르죠. 이론과 실제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 안과 쪽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거는 조기 진단 그리고 조기 치료.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긴 그걸 먹는다 그래서 내 눈이 얼마나 건강을 지켰는지 알 수가 알 수가 없잖아요. 없죠. 그게 그런 게 있네요. 우리나라가 약간 이 영양제 시장이 좀 패션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바뀌어요. 한창 이게 유행했다가 저게 유행했다가. 그러면은 이거 이제까지 열심히 먹었는데 또 이건 먹다가. 근데 저는 인공 눈물은 넣어요. 인공 눈물은 이제 눈 표면을 좀 안정시키기 위해서 넣는데 이 먹는 거는 그닥 챙겨서 먹지는 않아요. 그럼 일부러 사람들이 눈에 좋다고 하는 뭐 당근 블루베리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네네. 그 일부러 안 챙기세요? 안 챙겨요. 갑자기 또 의욕이 떨어지네요. 평소에 뭐 열심히 먹었는데 전문의가 또 이거 안 드신다고 하니까. 아니 근데 안과적인 입장에서만 그래요. 항산화 물질은 몸 건강에는 뭐 좋겠죠. 알겠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먹는 건 나쁜 게 아니잖아요. 네네. 네. 몸에 좋은 줄 알고 해왔던 어떤 습관이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회장님께서는 뭐 지금 건강 유지를 워낙 잘하고 계시는데 마지막으로 건강검진을 받은 건 언제셨나요? 1년에 한 번 받죠. 매년 받으세요? 매년, 왜냐면 우선 병원에서 받는 게 규칙이니까 1년에 한 번 받습니다. 뭐 그런 대로 그냥 열심히 받는다고 봐야죠. 검진 받기 좀 귀찮지는 않으세요? 그렇진 않아요. 근데 가끔 나도 의사지만 가슴이 떨릴 때가 있어.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해가지고. 근데 환자들 중에도 검사해놓고 막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의사도 똑같아요. 사실 검진이라는 건 항목을 뭘 하냐에 중요해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70이 넘으면 많은 거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되게 좀 자기 컨디션에 따라서 우리 집안에 무슨 이건 좀 많이 하고 아니면 자기 맞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검진도 보면 돈을 많이 내면 항목이 늘어나고 돈을 좀 덜 내면 줄어들고 그러던데 그렇죠. 그러면 그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사실은 제일 좋은 건 단골 의사나 정해가지고 그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경비도 덜 들고 효과적이고 또 설명제 듣고 그냥 무조건 와 얼마 내고 하는 거는 그게 너무 많이 하잖아요. 어떤 때는. 자식들이 어버이날에 효도한다고 돈을 많이 주고 아주 검진 항목 수십 가지 되는 건강검진을 예약해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일정 나이가 넘어가면 더 이상 건강검진을 하지 말라는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왜냐면 예를 들어서 90 먹는데 암을 발견했다 그럽시다. 뭐 할 거예요? 수명을 100세로 잡을 때 연세가 한 80이 좀 지나면은 쓸데없는 거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 찾기 위해서 좀 더 항목을 늘리고 하는 건 그건 하실 필요가 없다고. 지금 현재 이제 다시 말해서 연령대별로 남녀별로 항목이 전부 다 나와 있어요. 그대로 하시면 돼요. 몇 살 땐 뭐라고. 그리고 또 몇 년에 한 번 이건 하고. 예를 들면 위내시경 3년 내지 5년에 한 번 하고. 대장 내시경 5년에 한 번 하고. 가슴 사진 매년 찍고. 피검사도 하고. 암검사 한 5년에 한 번 하고. 또 하나 어떤 병이 있는 분은 특히 또 거기 따로 나와 있어요. 그대로 가시게 나와 있습니다. 건강보험에서 하는 국가 건강검진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게 보는 게 할래먹고 말래마야 되는데 쬐끔하고 이런 게 있어요. 몸을 갖다가 가려운 데를 긁어줘야 될 거 아니야. 옆에를 건드릴 수가 있다고. 그래서 조금 가능하면 자기 자신을 알면 항목을 보태서 더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건강검진이 건강을 보증하는 건 아니에요. 대신 필요 없는 항목 그거는 피해야죠. 또 그런 거에 따라 걔네 또 이상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있어요. 손도 쓸 수 없는 거. 그럼 또 고민하게 되고 하니까 필요한 경우 외에는 되도록 하지 않으셔도 좋다. 알겠습니다. 당뇨 걱정을 하는 분들은 단 음식은 무조건 멀리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먹어도 되나요? 아주 나쁜 생각이에요. 당은 음식의 종류는 구애받을 필요가 없어요. 뭐든지 먹어요. 그러니까 칼로리. 예를 들어서 내가 170cm라 그러면 63kg죠. 100을 빼서 0. 그게 우리의 아이디얼 이상적인 체중이에요. 그 체중에 25내에서 30kg 먹으면 돼요. 그 170cm인 사람은 1600, 1800칼로리를 당뇨 환자도 하루에 3번 나눠 먹으면 돼요. 그러니까 뭐든지 음식이 뭐 설탕 먹어도 되고 흰밥 먹어도 되고 다 상관없어요. 가끔 당뇨 환자 중에 무슨 잡곡밥 먹고 보리밥 먹고 뭐 시어미 먹는 친구들,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런 건 절대 하지 마세요. 그래서 당뇨는 나오는 칼로리 중요하지 음식의 종류는 관계없다. 가끔 뭐 당이 갑자기 확 올라가지 않습니까? 뭐 이런 그거 관계없어요. 또 어느 친구는 뭐 현미, 당뇨는 국제병이에요. 국제적인. 미국 사람 현미 먹느냐고 물어봐요. 의학은 지금 국제 언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음식 얘기는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떤 음식을 먹었을 경우에 혈당 스파이크가 온다고 요즘 굉장히 또 아주 많이 언급되거든요. 내 드는 거 알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제일 중요한 건 꾸준히 운동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음식에 대해서는 전체 칼로리 줄이는 거. 과일도 이 당뇨 때문에 멀리하는 분들이 있던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 건가요? 뭐 그럴 필요는 없어요. 말씀드렸죠. 칼로리. 그러니까 나는 그래요. 당뇨 환자한테 과일 드실래? 밥 드실래? 밥 먹으면 과일 먹지 마라. 과일 먹으면 밥 먹지 마라. 칼로리니까. 아니면 조금 먹어라. 왜냐하면 과일이 상당히 발전해가지고 아주 당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삼가는 건 좋지만 범위 내에서 먹는 건 아무 문제 없죠. 그 채식이 곧 건강식이다 이런 인식은 어떻게 보세요? 그건 나는 반대예요. 뭐든지 이렇게 편식은 안 좋아요. 특히 채식을 하게 되면 영양소 결핍이 와요. 단백질 같은 거 결핍, 또 근육 만드는 데 필요한 거. 그래서 채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종교적인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반대하지 않아요. 그러나 인간은 기본적으로 골고루 먹게 돼 있어요. 마치 생식도 마찬가지예요. 의사로서 생식 절대 하면 안 되는데 종교적으로 한다는데 어떻게 말해요? 하지만 건강을 생각한다면 건강을 생각하면 고루고루 적당히. 그게 당연한 결과죠. 예. 그 물을 하루에 2리터를 꼭 마셔야 되는 겁니까? 그 물만 뭐 내가 당신이 붕어냐고 내가 물을 언제 마시냐? 뭐 목마를 때 마시면 돼요. 목마름이란 건 뭘 마셔요? 그때 마시면 되지 뭘 그걸 마셔. 어떤 잘못된 사람 나와가지고 뭐 물을 뭐 8잔 산 말 헛소리 들어가지고. 그 괜히 쓸데없이 먹으면 변소 나가지 뭐 특별하게. 많은 사람은 물 먹으면 무슨 소독돼서 나가는 줄 아는데 그런 거 없어요. 공파기능이 오히려 문제가 되니까 물을 괜히 마시는 건 하지 마세요. 그러나 똥을 많이 해서 물이 나갔다 그건 마셔야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하게 물 한 컵을 마시면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던데요. 건강에 좋다는 것보다 사실 변비 때문에 얘기한 분이 많았어요. 우리는 찬물을 한 잔 마셔라 그랬고 서양 사람 뜨거운 물 한 잔 마셔라 그랬어요. 상관없어요. 아침에 먹게 되면 장이 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배변에 도움을 돼요. 근데 그거 무슨 찬물 뜨거운 물 중요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참 우리나라가 좀 사고가 과학적인 잔이 꽤 많아요. 몸은 따뜻해야 된다 뭐 이래가지고 괜히 그런 짓 하고 실제로 안 그렇잖아요. 요새 젊은 사람들은 아이스 커피 마시잖아요. 우리 세대는 뜨거운 커피를 마시고 뭐 차이날 거 없죠. 젊은 층 지금 커피 말씀하셨지만 겨울에 얼주가라고 그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젊은 사람이 멋이지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나도 아이스크림 먹으면 시원하더라고. 솔직한 얘기로 음식은 기분 좋으면 돼요. 건강만 자꾸 생각할 필요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아침은 왕처럼 먹고 저녁은 뭐 거린처럼 그게 먹고. 아주 정말 우리나라가 너무 가난했어요. 우리 세대에는 먹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전부 다 가난했기 때문에 세 끼 먹으면 그건 아주 부자예요. 근데 이제 뭐냐면 그 아침에 동이 트죠. 그럼 옛날 사람들 농사일 나가면 호미 하나 들고 가요. 그걸 밥 파는데 그냥 배고프죠. 그러니까 새참이라고 하지 아무거나 쑤셔 넣어요. 아침에 일해야 되니까. 뭐 종류관계 아무거나 쑤셔 넣는 거예요. 배부르려고. 그리고 일해요. 그리고 저녁을 일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집에 와보니까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천정에 옥수수 몇 걸려있고 애들은 이러고 떨고 웃고 있고. 그러니까 저녁 때는 자자. 사실은 우리가 가난했던 시절의 이야기예요. 근데 잘 사는 날은 어땠어요? 아침 브렉퍼스트 가볍게 먹죠. 우리도 아침에 일할 때 많이 먹으면 졸립죠. 가볍게 먹고 시작하죠. 저녁 디너 온 식구가 모여서 3시간 4시간 먹잖아요. 그 인간의 생활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에 가난해서 그걸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아침, 점심, 저녁을 같은 양으로 먹어주는 게 가장 좋은 겁니까? 아니 자기 좋은 대로. 예를 들어서 아침 많이 먹으면 학생들은 안 좋아요. 많이 먹으면 뭐 뇌에 영양소가 가서 그건 거짓말이니까 믿을 거 없고. 그러니까 가볍게 꼭 똑같이 먹을 필요는 없어요. 자기 직업에 맞게. 하루 종일 이거 땅팔 사람이 아침 많이 먹어야죠. 보통 사무실에 일하는 사람들 많이 먹으면 졸립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에 맞게, 자기 상황에 맞게. 알겠습니다. 그런 표현 있지 않습니까? 아침 사과는 금사과, 저녁 사과는 독사과. 그건 거짓말인 거 같아요. 거짓말이다. 거짓말. 그냥 뭐 사람이 뭐 있으면 먹는 거지. 무슨 그건 뭐 아침 몇 번 얘기했지만 건강과 관련해서 먹지 말래도 그걸 고칠 사고방식을. 또 뭐 300을 피하라. 소금, 설탕, 쌀밥. 그럼 뭐 먹을 게 없잖아. 그러면서 또 피하라고 왁거리고 또 들고 다니고.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이에요. 재밌게. 우리나라는 왜 그런 건강에 관한 속설들이 많을까요?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가난했어요. 그렇게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어떤 이론적으로보다는 감성적으로 우리가 많이 모든 걸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물 먹고 물 마시라든지 뭐 소식 다채라든지 뭐 이런 의미로 살아왔던 것 같아요. 소위 말해서 과학적 훈련이 안 됐었다. 그것이 지금 이런 현상을 가져오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세대가 달라졌잖아요. 지금 세대는 소위 말해서 세계적으로 국제화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 세대는 국제화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뭐 세상에 어떤 음식이라도 아침에 먹어야 되고 뭐 저녁에 먹으면 더 좋고 이런 건 없겠네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음식 가지고 실험해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음식은 그럴 이유가 없어요. 아침 저녁이라는 건 인위적인 거지. 어떤 사람은 밤에 일하는 사람은 아침이 밤 아니에요. 자기 직업에 따라서 아침 저녁에 오는 거지 뭐. 그러네요. 달걀 즐겨 드신다고 했는데 그것도 너무 많이 먹으면 동맥경화의 우려가 있다. 먹어야 몇 개나 먹겠어요. 그래서 난 그런 거 우습다고 봐요. 물론 이제 달걀에는 콜레스테롤 영양분이 아주 많아요. 콜레스테롤 때문에 그런데 그럴 필요 없어요. 걱정하실 거 없어요. 우리 콜레스테롤이라는 건 음식과 거의 관계가 없어요. 한 5%뿐이 관계가 없어요. 다른 많은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뭐 오징어, 랍스터, 낙지 피하라 그러잖아요. 지금 다. 그건 전혀 의미가 없는 거짓말이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콜레스테롤은 180이 돼야 제일 좋아요. 콜레스테롤이 180 이상이 되면 핏줄이 막혀요. 낮게 되면 출혈해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먹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달걀 먹어요. 막말 얼마나 먹겠어요. 그리고 또 지금 시대는 금사에 높다 그러면 약 먹으면 되죠. 하나를 먹으면 되죠. 그거 무슨 어려울 거 있어요. 그러면 저 요즘에 나오는 영양제 중에서 이런 거는 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도 괜찮겠다 하는 게 있을까요? 물론 식사를 제대로 못하는 분, 또 편식하는 분, 어떤 질병이 있어서 영양소가 고루고루 섭취 안 되는 분은 소위 건강보조식품 같은 거 드시는 거 나쁠 거 없어요. 뭐든지. 그건 내가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보통 건강한 사람들은 특별히 드실 건 없지만 비타민 D는 해라. 그 다음에 우리가 나이가 들면 우리 몸에 부족해지는 영양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좀 먹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데 가끔가다 이제 뇌 속에 뇌세포라는 게 있어요. 이게 망가지면 재생이 안 돼요. 근데 그거를 좀 기능을 제대로 하게 해주는 물질이 있어요. 포스파디딜세린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런 거는 나이가 들면 그거는 좀 잡숴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나이 들수록 혈액순환에 신경을 쓰게 되는데 좀 원활한 혈액순환을 위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건 운동이에요. 운동이요? 네. 그리고 다소 샤워나 이런 게 도움돼요. 혈액순환이 부족하다는 경우. 그러나 나나 미스터 씨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우리 혈액순환이 잘 되고 있다고 지금. 또 뭐 특별히 시킬 거 뭐 있어. 빨리 돼야 뭐 좋을 거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신경 쓸 거 없어요. 환자들.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혈액순환을 그런 걸 도와주죠. 그 헬스클럽에 거꾸리라고 이렇게 몸 반대로 뒤집어서 이렇게 머리가 뒤로 가는 기구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걸 반대해요. 반대하세요? 왜냐하면 거꾸로 서가지고 뭐 혈액순환 때문에 안 되는데 우리가 가끔 택시 타고 가다가 급사하신 분이 있어요. 뇌에 핏줄이 꽈리처럼 생겨나는 거 있어요. 그걸 뇌동맥류라고 그러는데 이게 뒤집으면 터져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거 모르니까 아차 하다가 터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걸 반대해요. 그리고 또 빨리 돌아가야 빨리 내려가야 먹을 거예요까지 빨리 가지고 얼마나 고생스러워.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나 뇌에 찍었더니 아무것도 없다 멀쩡하다. 그때는 뭐 취미를 막 가지고 반대할 거 뭐 있어요. 건강을 위해서는 할 필요 없어요. 도움될 거 없어요. 거꾸리 운동을 한다고 혈액순환이 더 잘 되는 건 아니군요. 그리고 이 습관 중에 손가락 마디를 꺾으면서 우두둑 우두둑 하면서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관절염의 원인이 됩니까 혹시? 관계없어요. 딱딱 소리 나는 건 관절 속에 있는 기포가 터지는 소리니까. 근데 너무 자주 하면 그건 안 좋지만 취미도 아니고 가끔 하는 거예요. 뭐 어떻겠어요.
만약에 저 회장님께서 한 20년, 30년 전으로 돌아가신다면 조금 더 건강을 위해서 챙겨 먹었겠다 하는 게 있을까요? 고기죠. 우리가 가난해서 고기 못 먹었어요, 우리 시대. 그래서 지금도 고기를 주면 못 먹는 사람 많아요. 먹던 사람이 먹어요. 그래서 나는 고기를 뭐라고 하냐면 고기는 국력이다 이렇게 써붙이고 먹으라 그래. 왜냐하면 고기를 먹는 민족이 싸놨고 세계를 지배하고 역사 보세요. 운동을 해도 걔들이 잘하잖아요. 풀 먹는 민족 세계 지배한 적 없어요. 사람도 마찬가지로 지금 고기 많이 먹는 사람 튼튼해요. 늙어도 튼튼하고 병 걸려도 튼튼히 이겨요. 알겠습니다.